모든 건 데이터가 알고 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또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90일 남겨놨습니다. 자,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했습니다. 자,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1주차 조사에서 65%를 기록했었는데 그때와 타이 기록, 그러니까 같은 최고치에 도달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추이인데 3주 연속으로 상승세입니다. 자,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또 달성했습니다. 자, 46%로 3%포인트나 올랐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1%로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 됐죠.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 1%, 개혁신당 2%를 차지했습니다. 자, 무당층이 26%인데 자, 국민의힘은 역시 무당층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봉신 대표. 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거의 야당에 비교해서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군요. 그 요인,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데이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 전라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5점 이내이긴 하지만 12%포인트, 즉 그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에서도 광주 전라에서 12%포인트 역시 정당 지지도가 올라서요. 다른 지역 대비해서 호남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광주 전남 광주의 통합과 관련된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65%를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상승세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잘잘못 잘했다가 51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긍정평가 2위에서도 부동산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성과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한 외교 행보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이게 70% 선에 닿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정도로 곳곳에서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성과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 특히 이제 기름값 이런 데에 영향이 있을 때 정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연령별, 지역별로 참 골고루 배분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도층 지지율이 거의 70%를 기록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특징적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광판 관리를 하고 있다. 코부다. 이게 코가 뭐냐면 코스피거든요. 네. 하여튼 뭐 최근에 등락은 뭐 차치하고 계속 천정부지로 상승세를 이미 이어갔거든요.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인 5,000포인트는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 지지층인 40대, 50대를 꽉 붙들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른바 영포티를 완전히 장악한 전략. 또 하나가 이제 서울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22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는데 서울이 약했습니다. 경기지사 출신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울의 지지율을 보면은 무려 이번 조사에서 69.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스피,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까지도 심리적으로 대통령의 이 일관된 의지 이 부분을 끌고 가면서 여론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40대, 50대를 꽉 잡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이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지금 현직 서울시장도 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울의 여론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김봉신 대표. 여당 지지율도 보면요. 46%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예요. 국민의힘은 그새 더 떨어져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의 거의 절반, 반토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21%를 기록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역시 중도 성향이신 분들에게 이게 호소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전체 평균 21%라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중도에서는 12%입니다. 그러니까 12%면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10% 초반대에 중도에서의 지지도를 얻어서는 이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기는 되게 어렵죠. 중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입니다. 전체 평균 46이니까 비슷한 비율 정도로 나와줘야 그래도 뭔가 앞으로 간다든지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데다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좀 유보적인 판단, 그 한 걸음 뒤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집토끼가 좀 나가 있는 집토끼를 좀 붙잡아 올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집력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확장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큰 선거를 앞두고 좀 고전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이 정당 지지율이 뭘로 구성이 되냐. 이념이거든요. 근데 중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중도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중도에서 44인데 국민의힘은 12, 32%포인트나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일단 이념이 문제고 그게 이제 필라스피. 그다음에 두 번째 P는 팔러스인데 정책이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견인을 못하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의 좀 경쟁력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곳은 서울이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43대 17. 마지막에는 뭐냐면 대구 경북을 심장으로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당 내만큼은 결속을 했단 말이에요. 보수가.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28대 35,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7.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구포시장을 간단 말이에요. 내일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플. 그러니까 피플, 팔러시, 필라스피.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 이거 회복 안 하면 선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6.3 지방선거 코앞에 닥쳤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기대를 묻는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자, 직전 조사인 지난 1월에 두 응답 간 차이가 10%포인트였는데 이번엔 16%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김봉신 대표, 일단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같은 조사를 진행하는데 자, 여당 승리론과 야당 승리론 비슷비슷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39대 36이니까 3%포인트 격차로 사실상 오차범위 이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만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봤는데 이게 좀 꾸준히 벌어져서 46까지 가는 그 여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주장 대비 지금 30%입니다. 야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게 16%포인트 격차면 이 정도 격차가 몇 번 더 등장하면 지방선거에서 글쎄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정당 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얻는 정당 지도와 여당 후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는 요거는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46 정도니까. 그런데 정당 지도에서 20일밖에 못 얻는 국민의힘이 야당 후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30이니까 9%포인트가 더 높아져서 결집력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결집을 하면 뭐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결집을 하더라도 지금은 16%포인트 격차로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야당 후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는 9%포인트 요 비율은 야당을 지지해서 당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당에 대해서 조금 뭐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균형 심리 때문에 그쪽으로 좀 야당 쪽으로 가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서 나를 찍어주는 사람이 많아야지 야당 입장에서는 뭐 여당이 싫어서 이쪽으로 좀 찍어주는 사람들이 얼마 있다. 이걸 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비율이죠. 더군다나 이걸 지역으로 보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36대 38, 2%포인트 격차입니다. 거의가 비슷해요.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36이라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요. 그런데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은 50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38밖에 안 나와서 거의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6대 33입니다.
3%포인트 격차입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영남권 전역이 격전지화 될 수도 있는 건가? 네. 라고 볼 수 있고요. 대전, 세종, 충청은 47대 30입니다. 17%포인트 격차로 그러면 여당 후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보면은 대전, 세종, 충청은 이제 격전지가 아니고 오. 여기 민주당이 텃밭화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결과가 이번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배종찬 소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과거 정말 TK,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의 확실한 우세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격전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당 승리냐 야당 승리냐 그 표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게 네. 뭐냐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P 이념 그다음에 정책 팔러시 그다음에 똘똘 뭉치는 피플 사람 이게 잘 될 때는 요거 말고요. 그 다음 지역별 권역별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호남처럼 민주당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만큼 대구, 경북, 심지어는 부산, 울산, 경남도 저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수 정당이.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히려 이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우리도 해볼 만한데 부산, 울산, 경남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보수 정당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윤당 현상, 윤 어게인, 당내 갈등 이게 지속이 돼버리면 대구, 경북 우왕좌왕 행정통합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좌왕우왕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빨리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건 윤당을 어떻게 하면 빨리 떨쳐버리고 3P 말씀드렸던 걸 네. 회복하느냐 아니면 이걸 최고조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끌어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김복시 대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이 확실한 승기를 주겠지만 선거는 그래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여론조사하고 투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제 지지층 결집 현상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시기가요. 많이 지났습니다. 민생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설 연휴도 지났고요. 네. 이제는 입학 시즌 지났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4월 4일은 그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된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16 세월호, 그 다음은 5.18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절적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세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정세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건 내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강고하게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 외에 네. 조금 약간 연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에서 내홍이 벌어졌을 때 지지를 약간 철회합니다. 한 발자국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중도에서는 48대 24입니다. 네. 2배 격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 중도 보수인, 약간 보수신 분들이 야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8인데 약간 진보적인 분들은 여당 후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71입니다. 이게 이제 격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결집력도 약화되어 있고 확장력은 지금 더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아주 중대한 판단들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반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전략이요. 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국회에서 도부행진을 벌이기도 했고요. 자, 이런 전략들이 좀 먹히는 것 같나요? 이 투쟁은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사법 3법을 이야기하는데 네. 사법 3법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또는 보수 정당이 또는 지금의 여당의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 2028년이나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장기 전략이다. 그러니까 장애 투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뭐냐? 빨리 지지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은 윤당 중단, 윤의계인 당내 갈등 중단.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지방선거 이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왔지만 트럼프 변수.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네. 한미 이 관세 합의, 또 유가, 주가, 환율, 물가 이거는 또 은근히 정부 견제도 필요한데 노란봉투법 이런 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외투쟁은 숫자가 많아져야 의석수가 많아져야 해결 가능한 거죠. 네, 자 김복시 대표 그런데 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철회하라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냐? 당원과 국민에게 100배 사죄하라.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날을 세웠더군요. 이런 당내 분쟁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당내에서 분란이라든지 뭐 내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도부가 하나로 뭉쳐있지 못한 경우에 확실한 지지를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역시 지지도는 역시 빠졌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으로서는 누구 한 명을 통해서 이 지도부가 이렇게 잘 꾸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 계파들이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서 적절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분들께 내야 되는데 네. 이게 다 제각각인 거예요. 완전히 파열음만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파열음이 심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들리는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한 발짝 뒤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볼까요?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가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3명이 동률로 4%를 차지했고요. 자, 여기서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2%와 1%를 얻어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점이 갈등을 겪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동률로 지금 4%를 차지한 건데, 자, 지지율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봉신 대표. 예.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저렇게 나타나는 거에서 송영길 2% 그리고 뭐 한동훈, 장동혁이 4%면 2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네. 텐데요. 일단 송영길은 처음 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2%로 등장했다. 강훈식 1% 등장했다. 이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인상 깊게 남아요. 네. 예,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네. 20% 초중반까지 올라가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조정되어 있다, 한 자릿수로. 네. 그래서 분발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장동혁 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4%면 조금 낮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김문수 전 그 장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난 대선 2025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당시에 뭡니까 2등을 했던 그 국민의힘의 주자였는데 저게 1%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을 패배하고도 처음 조사 때 15, 그다음엔 27까지 올라갔던 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대조적이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인물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지금 이재명에 대항해서 내가 대항마야라고 나서는 사람이 두 자릿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4%로 눌려 있다는 것은 저것도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에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저걸 보면은 10% 넘는 사람이 없어요. 춘추전국이다. 독인 개견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왜 저렇게 높아? 이렇게 네. 이거는 뭐냐면 강성진보 쪽 한경도만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 네. 다른 사람도 흩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동혁은 4로 나눠져 있죠. 네. 이것 봐라. 이러니까는 서로가 분열이 생기고 힘 조절이 안 된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보면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냐? 지금 뭐 강훈식 등등 등장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픽이 누구냐. 그래야 쑥 그것이 김민석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쑥 올라갈 테고 중요한 건 보수는 지금 다 합해봐야 오세훈 시장을 합해봐야 11이거든요. 네. 합해야 될까 말까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역별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지금 지역구를 물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동훈 전 대표 내일 또 부산에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해당 지역에서 조국과 한동훈 지지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상막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포를 가는 이유는 한번 여기서 어디에 출마를 해야 될지 선택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조국 대표까지 나오면 4파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조국, 여기다가 한동훈까지. 네. 말 그대로 구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복신 메타보이스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